제가 지금 맡은 그 4차 산업혁명과 기업 가치의 변화는 사실 국내에서도 강의하신 분도 없고요. 또 전문가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따름이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또 이 내용에 가감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또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나왔으니까 혹시 이 건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컨텐츠 5개 주제고요. 5개로 진행되고요. 뭐 오늘 제가 처음 쓰는 용어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한번 네이밍을 해봤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 가치인데요.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는 우리나라는 정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경영학자, 시장 전문가, 저희 같은 회계사들 이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이제 비슷하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인데 그것을 조금 더 한번 보면은 기업의 몸값은 뭐냐? 몸값은 시장에 본인이 하는 사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또 성장을 해 나가면서 미래의 현금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제 기업 가치를 관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을 자산 관점에서 볼 것이냐, 이익 관점에서 볼 것이냐,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는 것은 산업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했던 기업 가치라는 것은 기업의 현금 유입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즉 4차 산업 하에서 기업 가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창업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은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통해 가지고 현금 유입을 극대화,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현금 유입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ICT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나타나면서 기존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 진화를 합니다. 최적화를 하고 시간과 사물과 사람과 공간이 연결이 됩니다. 내 제품이 내 서비스가 4차 산업이라는 환경 하에서 고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서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업 자체가 융합이 됩니다. 어제의 경쟁자는 오늘의 경쟁자가 아니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나의 경쟁자가 되고 산업이 통폐합되면서 나의 몸값이 이제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새로운 경험을 이제 하고 있죠. 그것을 통틀어서 4차 산업혁명 하에서 ICT라는 현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기업은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크게 검증이라든지 크게 우리가 그런 데이터는 많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2010년도까지만 해도 그 SNS 서비스를 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라는 회사는 거의 비슷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 이렇게 보면은 기업의 몸값은 33배가 차이 납니다. 그 7년,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6년, 7년이면 우리
기억으로는 먼 기억이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기업이 살아가는 목표 또는 일반 기업체가 성공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은 우리는 과거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기업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지금 유효하집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하에서는 페이스북은 융복합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그냥 SNS 서비스에만 집중을 한 거죠. 저 차이가 무려 33배의 몸값을 차이 나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혁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아마존, 이베이.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했죠. 이베이에 비하면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베이는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M&A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에만 집중했죠. 근데 아마존은 A부터 Z까지 이 브랜드에서 나타나듯이 복합적인 기업이 되겠다고 표방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ICT를 통해서. 그러니까 몸값이 457조, 41조, 11배 차이 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몸값이 수천 배가 아마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존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에서의 기업 가치라는 것은 상당히 비정형화되어 있고 스토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뭐 이제 지금 정리는 됐는데요. 도시바를 일본에서 매각한다 그랬을 때 많은 기업들이 인수한다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지만은, 근데 눈여겨볼 게 같은 업종에 있는 하이닉스라든지 뭐 웨스턴 디지털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구글이 이제 이쪽을 인수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산업이 우리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산업이 이제 통합이 되고 있고 상당한 전략이 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삼성전자는 직원 1인당 시가총액이 약 한 30억 조금 넘습니다. 30억이 좀 넘죠, 이게. 1인당 30억인데 페이스북을 보면은 1인당 100억이 넘습니다. 한 명당 100억이 넘죠. 즉 회사의 직원이 삼성보다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 자산 대비 몸값은 삼성전자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도 1.2, 1.4 정도 됩니다. 오늘 현재는. 무슨 얘기냐? 시가총액이 지금 약 한 296조, 오늘 현재. 장부가액은 회사의 총 자산은 약 한 270조가 좀 안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페이스북을 본다 그러면은 5배가 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5배 이상 더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같은 차가 있고 같은 건물에서 있는 페이스북과 삼성전자는 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있는 재산으로 봤을 때는 5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양극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는 그 기업 자체가 자산이 얼마 있는지, 또는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캐시플로우, 매출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얼마만큼 벌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봐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얼마냐 그랬을 때는 대략 전문가들한테 갖고 오면은 대략 근접한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4차 산업이라는 혁명적인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즉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이런 등등, 나노 이런 등등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기업 혼자 있는, 기업의 제품 자체가 융합이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복융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기업의 서비스가 융합이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기업을 둘러싼 산업이 ICT와 결합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의 관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는 이제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 또 맞추기가 이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신문 기사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뭐 페이스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6빌리언이면은 1,000원으로 따졌으면 16조 주고 샀어요. 왓츠앱을 16조를. 설립된 지 4년밖에 안 되는 직원 55명 있는 데를, 저기는 아니네요. 어쨌든 스타트업 기업을 16조를 주고 샀다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인스타그램 1조에 페이스북에 인수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키드인 전문가 집단을 무려 저거 1,200원을 따지면은 거의 30조에 주고 산 겁니다. 계산 못하죠, 이거. 전통적인 관점에서 계산이 안 됩니다. 아마존, GM까지 나서가지고 제너럴 모터스가 리프트라는 차량 공유하는 회사를 5천억에 투자를 했어요. IT 기업뿐만 아니라 가장 전통적인 제조업인 차량 제조사까지도 이제는 IT 쪽으로 오고, IT 기업은 또 제조업 쪽으로 들어가고. 왜? 우리의 인더스트리가 다 통폐합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번 한번 보시면, 인스타그램을 2012년도에 페이스북이 인수할 때 전문가들의 평가는 얼마나, 5천억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은 1조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5천억짜리를 1조로 인수한다면 그 나머지 그 어디셔널 5천억은 어디서 나온 거냐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중소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냐. 근데 오늘 아침에 모 경제지의 일면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기사는 매주 1조 원짜리 한 개를 만들어내는 실리콘밸리, 이런 식의 머리 기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매주 한 개씩 1조 원짜리 스타트업 기업이 나오는 거죠. 100억짜리가 아닙니다. 1조 원이. 4월 달 한 달 동안 전 세계에 8개의 1조짜리 신생 기업이 나왔는데 그걸 유니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전설 속의 동물.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거죠. 근데 4월 달에 8개가 나왔는데 5개가 미국에서 나왔고 4개가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4개를 보면 한 개는 온라인 증권회사인데 수수료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건데. 페이스북도 옛날 우리 개념 인터넷 할 때 다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융합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면은 페이스북은 전문가가, 회계사가 5천억이라는 기업을 1조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갔어. 2014년도에 이 왓츠앱 직원 55명밖에 없던 신생 4년차 된 기업입니다. 지금 19조죠. 1,000원 따면 19조에 인수를 했어요.
왜 저랬을까요? 그러면은 왓츠앱이라는 회사가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유저 한 명당 약 15억 되는 월간 사용자를 본다면 100불을 벌고 있었고 2012년 당시 내가 인스타그램을 1조 주더라도 유저 한 명당 30불 주는 거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모바일 플랫폼에 상대적으로 약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모바일의 강에서의 경쟁이 있는 인스타그램을 그 정도 1조를 주고 인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고, 더 나가서 왓츠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너지가 이제 전통 경영학에서 잘 사이드로 얘기했던 시너지, 또 한 기업 자체를 평가할 때 시너지를 기업 자체는 잘 안 보는데 그런 시너지 관점에서는 이렇게 많이 주고 산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이스라엘 회사인 클라우딩 그 보안 쪽을 하고 있는 아덜럼이라는 회사를 매출액이 50억밖에 안 됩니다. 매출이 5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스타트업 기업인데 매출액의 50배를 주고 삽니다. 2,500억 주고 사죠.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링키드인 전문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사용한다는 플랫폼을 무려 에비타, 영업이익에 뭐 감가상각 정도 더한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캐시플로우 때문에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현금 흐름의 91배를 주고 삽니다. 무려 30조, 1,000원씩 잡으면 26조를 주고 삽니다. 저게 오늘의 4차 산업에서의 기업 가치의 변화, 기업 가치를 저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구글, 아직도 이 구글은 플랫폼에서 더 나가서 매직 리비라 해서 가상현실을 만드는 가상현실 만드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5천억을 투자하는데 투자할 때 기업 가치가 2조로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속도를 공유하는 그런 소셜 앱인데 웨이즈라는 회사를 무려 1조 정도 주고 사는데 저 회사의 자산은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냥 프리미엄을 주고 삽니다. 영어권으로 굿딜. 저 영어권이라는 것은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회의적 관점에서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간에 거의 1조 되는 데에서 85%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주고 사는 거죠. 과거에는 말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아마존을 보면은 본인의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무려 매출액의 7배를 주고 키바 시스템이라는 그 물류 자동화를 전문하는 기업을 약 한 7천억, 8천억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존 입장에서는 물류센터 한 개당 220억씩 코스트가 세이빙 된다는 거죠. 말이 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이베이와 다른 게 아마존은 종합 복합 기업으로 간다는데 트위치라는 게임 실시간 방송하는 회사입니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스트림하는 회사인데 저 회사에 무려 거의 1조 주고 삽니다. 자, 뭐 애플도 마찬가지로 음성 인식을 하는 검색 엔진을 하는 시리, 그 다음에 디디 추잉 그 중국의 우버 같은 거죠. 저기에 1조를 투자합니다. 애플도. 핸드폰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플도 이제는 서비스 기업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있고, 또 디디 추싱이라는 저 기업의 최대 주주가 텐센트와 알리바바니까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조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회사들이 만약에 IT 기업이라면은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 회사인 GM은 그 무인 자동차 회사인 크루즈라는 회사를 직원 한 명당 250억씩 주고 1조 원에 삽니다. 40만 명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1조를 주고 사는 거죠. 결국 이 구글은 전통 제조업이 자동차 무인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우버랑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IT 기업은 또 실물 회사로 오고 있고, 또 실물 자동차 회사는 또 IT 기업을 하고 있고, 이 산업 자체가 이제는 통합이 되다 보니까 기업의 매출액은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4차 산업에는 스탠드 언론한 기업 가치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리프트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 업체 5조 원을 평가해서 5천억을 투자합니다. 자, 이 남의 얘기 같은데요. 우리 한번 보면요. 쿠팡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한국에. 이 회사는 다른 거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모바일로 주문하는 게 약간 80% 됩니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기존에 있던 개념인데 인터넷에 있는 개념을 모바일로 갖고 오고 거기에 원스톱 서비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런데 투자 유치를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를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넷마블은 텐센트로부터 불과 3년 이내에 3년 정도 됐나요? 약 한 2조도 안 되는 가치의 투자를 받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 11조입니다. 2조 몸값에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28%를 지금은 11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게 미국의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경계에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요. 아까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 투자하고, 그렇게 통합된 시대에 그 왜 이렇게 많이 돈을 주고 기업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시너지입니다. 기업이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4차 산업혁명이 ICT랑 결합됐을 때 그 나오는 시너지. 두 번째, 선도 기술입니다. 선도 기술이 있을 때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의 선도 기술이 있으면 몸값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융합입니다. 융합을 통해 가지고 내 매출액이 앞으로 5년 내에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거대 기업들이 스타트업 설립된 지 3년 4년 되는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고, 저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관점에서 또는 인수하는 관점에서 대상 기업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가치 관리의 포인트는 앞으로는 4차 산업화에서 기업 가치 관리는 지금 하고 계신 거 플러스 이 세 가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죽음의 계곡이 너무 많아요. 창업을 해서 사업화 못해서 문 닫는 기업, 사업화는 했는데 사업 자체가 고도화, 매출 2, 3억짜리가 한 3, 40억, 5, 60억, 100억 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기업.
또 상장 많이 시켜봤자 스펙 제외하고 연간 200개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 30만 개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상장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 1100개 중에서 시가총액 500억 미만 한 20%, 30%는 또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기업체가 만들어지려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 된 중견기업 보셨습니까?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있으면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저는 IT 기업 관련된 거지. 전통 제조업에는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정도 되면은 창업해서 이 정도 되면은 미국에서는 몇 조 원에 팔려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걸 이렇게 주목을 했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스피드예요. 실리콘밸리. 두 번째는 자금이 그냥 들어옵니다. 수익 모델만 신선하다는 얘기를 조금 더 제가 표현했던 걸 보면 나와 시너지가 나고 그게 어떤 선도 기술이 되고 또는 융복합이 됐을 때는 자금은 바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M&A가 바로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일단 자금이 잘 못 들어와요. 그리고 M&A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디 가서 M&A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M&A는 큰 대기업이나 하는 거라 생각하지 중소벤처 스타트업 기업은 잘 모르고 우리의 생태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절에는 한국이 그나마 그래도 앞서갔는데 이제 모바일로 넘어왔다는 것은 제 몸 하나하나에 센서가 부착돼 가지고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한국은 유니콘 1조 이상 되는 기업이 그나마 좀 잘 봐줘서 3개밖에 없습니다. 뭐 세계로 나온 거 객관적으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쿠팡, 옐로우 모바일, 티켓몬스터. 근데 그것도 넉넉하게 봐줘서 그런 거예요. 미국 몇 개 있느냐? 미국 지금 1조 넘는 스타트업 기업들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중국 거의 50개 좀 안 됩니다. 10년 전에는 중국이 그렇게 될 거라는 꿈에도 몰랐죠 우리가. 근데 불과 10년 사이에 페이스북이 2010년도만 해도 페이스북이 트위터랑 같았는데 벌써 500조가 가까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죽음의 계곡을 다 넘어섰을 때 그럼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또 한번 객관적으로 봐봤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중견기업이죠. 중견기업. 죽음의 계곡을 다 넘어서서 이제 매출 1,000억 넘고 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 이렇게 가서 보면요. 첫 번째가 그 설립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했다. 나 이 정도면 돈 많이 벌었는데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 2세는 모르겠어. 2세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가 신이 안 난다는 거죠. 저 정도 되는 기업이 몇 개가 있냐. 매출 1,000억 넘고 1조 정도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대기업 관련된 거 빼면 한 1,400개 됩니다. 우리나라의 허리가 그게 튼튼하지가 못해요. 저 정도 되는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중견기업 매출 1,000억 되면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글쎄요. 매출 1,000억에 이익이 한 100억 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멀티플 아까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시장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10을 곱해준다면 1,000억이에요. 1,000억짜리 기업을 우리는 중견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립한 지 직원 뭐 몇 명 안 되는데 몇 조입니다. 몇 조.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대기업은 또
국민 정서, 지배 구조 좀 얘기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럼 한국은 대기업, 중견기업은 별로 없고 종사자가 88% 정도가 우리나라의 기업체 수로는 99%, 그리고 종업원 수로 따지면 88%가 다 어디냐? 이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너무 높아요. 왜? 한국은 중견기업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우리 아들이 한갑이 돼도 중소기업이 안 망하면 다행인 거죠. 그게 30만 개가 넘어요. 그 30만 개 넘는 기업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ICT라는 개념 자체는 또 어느새 우리의 열정이 없어져서 그런지 남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정도 이제는 많이 안 보이고, IMF 때는 그런 열정을 많이 해서 기업가의 그 뭐랄까요, 정신, 기업가를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기업을 하면 뭔가 나쁘고, 기업을 하면 세금을 좀 탈루한 것 같고, 이익 많이 내니까 세금 많이 부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수 확보해야 되고, 또 강한 정부를 추구해야 되니까 더 걷어야 되는 거고. 저 열정 없습니다. 제가 불과 한 2년 전에 2년 됐네요. 중국 갔는데 2년 전만 해도 텐센트가 한국의 게이밍 회사를 많이 살 때입니다. 2년 전만. 거의 끝무렵이었어요. 갔는데 놀란 게, 들어가는 입구 옆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다 텐트가 쳐 있어요. 텐트, 1인용 텐트. 24시간 일하면서 잠잡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베이징 대학 나오고 칭화대 나온 친구들이 월급 200만 원도 못 받으면서 24시간을 게임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중국에서 더 이상 한국의 게임 안 봐요. 전혀 안 봅니다. 제가 2년 전에 제 구글링 해보시면 그런 얘기 했거든. 이제 한국은 힘들다. 우리는 여엇이 되면 퇴근해야 되고, 이제는 그런 열정을 찾아보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게 걱정인 겁니다. 그리고 자금, 아까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자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받기가 참 힘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재무적 투자자, 즉 은행, 벤처캐피탈 이런 기관들은 투자를 주도하는, 그러니까 4차 산업에서는 주도하기 힘듭니다. 즉 그 IT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또는 그 4차 산업의 핵심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M&A라든지 투자를 주도합니다. 왜? 본인이 끊임없이 컨버전스, 융합하고, 그리고 4차 산업을 통해 가지고 매출의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고 내 제품을 최적화시켜 가지고 내 제품을 만드는 기계와 공간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산업에 최적화하는 거죠. 아디다스가 신발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한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저런 ICT 기업 자체 영역이 확대가 되고 SI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발을 인수하기 위해서 IT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고, 더 나가서 GM이나 포드는 무인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 또 IT 기업이 인수하고, 이제 산업 간의 이제 합종 연행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츠앱이라는 기업이, 직원 55명에 불과한 기업이 20조 정도의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만약에 구글한테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15조, 우리나라 기업한테 받았다면 5조.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밸류에이션은 4차 산업에서 어떨 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누가 인수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제 주제가 기업 가치 관리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처음 제가 용어를 썼는데 매니지먼트 4.0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매니지먼트 4.0은 기존에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의 전략에 플러스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저거는 극단적인 경우에 기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나의 자산이 얼마,
나의 영업권이 얼마, 프리미엄이 얼마,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 플러스 나와 복융합이 됐을 때 이 회사의 테크놀로지가 어떤지, 시너지가 어떻게 나는지까지 고려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이펙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기업을 관리하는 데 포인트도 매니지먼트 4.0도 저런 ICT에 기반한 저런 쪽을 관리해야 되고, 저렇게 관리했을 때는 M&A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융합을 통해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게 산업의 만약 패러다임이라면 M&A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관리. 뭐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기업에서의 리스크는 그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그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 그런데 4차 산업에서는 저는 그것을 리스크 4.0이라 부르는데, 나 혼자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 해서 내 기업이 더 이상 이제 생존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산업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경쟁자가 이제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내 제품이 최적화된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별도로 분리해서 리스크 4.0이라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 내 제품이 지능화되고 최적화되지 못하는 위험, 내 경쟁자가 다른 기업이 되는 변화, 이것을 모르는 기업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죽음의 계곡에 이제는 또 하나의 죽음의 계곡이 생기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저러한 세상의 변화를 못 따라가면은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저 리스크에 노출돼 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3시 40분, 3시 5분 정도 시작했으니까 5분 정도만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그 기업의 현금 유입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기업의 가치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또는 그건 이제 우리 경영학자 분들의 생각이 맞고, 또 시장에 있는 증권 하시는 분들은 야, 우리 회사랑 비슷한 회사의 몸값이 이만큼이야, 너도 몸값이 이만큼이야, 그렇게 되는데 이론이 없었고, 당신 1년에 벌어들이니 100억이니까 여기 한 10년 정도 간다고 보면 열을 곱해줄게, 그러면 1000억.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이게 논쟁거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저런 거대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을 살 때 그렇게 평가 안 하고 나랑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지, 어떻게 갈 건지, 그렇게 따라서 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4.0이라고 표현하고, 그 밸류에이션 4.0에 미래 캐시플로우로 얘기하기가 개연성이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시너지와 리딩 테크놀로지, ICT 컨버전스, 이 세 가지를 내가 잘 관리할 때, 잘 핸들링 할 때 우리 기업의 몸값은 오늘 높아질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 기업은 이제 서바이벌 하지 못하는 거죠. 피트니스타 서바이벌 한다는 게 최적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기업 가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남귤북지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한자가. 귤을 심으면 남쪽에는 귤이 되고 북쪽에는 탱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그냥 언론에 나오는 그런 걸로 본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탱자가 될 수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내가 살아가는, 또는 내가 같이 엔조이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귤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관계되는 기업, 여러분들 관계되는 조직이 더 1조 원, 10조 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많으시니까 일단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